전화벨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 테이블을 더듬었다. 호텔 객실의 디지털 시계가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출장 2일째 베이징의 어느 비즈니스 호텔. 내일 아침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준우. 16살 아들이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가 넘었을 것이다. 여보세요. 준우야.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런 목소리였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는? 아빠 집에. 집에 누가 있어?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손이 떨렸다. 집에 누가 있다고? 소리가 들려. 아래층에서. 엄마는?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는 새벽 비행기로 부산 출장 가셨잖아. 어제 저녁에. 맞다. 아내도 급한 출장이 잡혀서 어젯밤 늦게 집을 나섰다. 준우 혼자 하루 저녁을 보내야 했다. 고등학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우야, 진정하고. 지금 어디 있어? 내 방. 문 잠갔어. 근데 아빠 분명히 누가 있어. 처음엔 현관에서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거실에 있는 것 같아. 경찰에 전화했어? 아직. 아빠한테 먼저. 당장 경찰에 전화해. 112에 전화하고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근데 아빠. 준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이상한 게.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 분명히. 내가 자기 전에 확인했어. 도어락도 채우고 체인도 걸었어. 근데 어떻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 현관문은? 잘 안 보여. 근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누가 뭔가를 찾는 것 같아. 911. 아니 112에 당장 전화해. 나는 지금 비행기표 알아볼게. 내가 갈게, 준우야. 아빠. 무서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베이징에서 서울까지는 최소 2시간 반. 새벽 첫 비행기를 타도 아들 곁에 가려면 아침 해가 뜰 것이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경찰이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문 꼭 잠그고 있어. 응. 전화 끊지 마.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전화해. 그냥 아빠랑 계속 통화하면 안 돼? 준우의 목소리에서 어린아이 같은 떨림이 느껴졌다. 16이지만 아직 내 아기였다. 알았어. 그럼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만 하자. 카톡으로 신고할 수 있어. 112 카톡 신고. 할 수 있지? 응. 해볼게. 휴대폰 너머로 준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소리가 멈췄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상했다. 더 이상했다. 계단 쪽에서 소리 안 들려. 아니. 완전히 조용해. 근데 더 무서워. 왜 갑자기? 바로 그때였다. 똑똑똑. 아빠. 무슨 소리야? 누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 준우야, 숨소리 죽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마. 나는 이미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비행기표, 경찰서 전화번호 뭐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다. 똑똑똑. 다시 노크 소리. 준우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준우야.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준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빠. 준우가 속삭였다. 엄마 목소리야. 근데 엄마는 지금 부산에. 대답하지 마. 근데 진짜 엄마 목소리 같아. 준우야, 엄마 어디 갔다고 했어? 부산. 그럼 엄마가 지금 집에 있을 리 없잖아. 문 열지 마. 절대로. 똑똑똑똑똑. 노크가 더 급해졌다. 준우야, 엄마야. 왜 문을 안 열어줘? 출장 취소됐어. 공항에서 돌아왔어. 열쇠를 집에 두고 와서. 문 좀 열어줘. 목소리는 정말 아내와 똑같았다. 억양도 말투도. 아빠 진짜 엄마 같아. 엄마가 돌아온 거면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봐. 카톡이라도. 근데 빨리. 준우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아빠. 엄마 전화 안 받아. 카톡도. 계속해봐. 계속 전화해.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다른 톤이었다. 준우야. 제발. 엄마 너무 피곤해. 그냥 문만 열어줘. 뭔가 이상했다.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다.
준우야, 그 목소리 녹음할 수 있어? 어떻게? 통화는 계속하고 다른 폰이나 태블릿 있으면. 아니다. 그냥 잘 들어봐. 엄마가 평소에 널 준우야라고 불러? 준우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니. 엄마는 보통 그냥 준우라고 하거나 아들이라고. 그렇지? 문 밖에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짜증 섞인 톤이었다. 아, 진짜. 준우야, 장난하지 말고 문 열어.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아내는 절대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아들에게. 준우야, 잘 들어. 저건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문 절대 열지 마. 그때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쾅. 으악. 준우가 비명을 질렀다. 준우야. 무슨 일이야? 문을 발로 차는 것 같아. 쾅. 쾅. 112는? 신고했어? 했어. 10분 전에 했어. 근데 아직.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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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했다. 더 이상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으르렁거리는 남자 목소리. 열어. 당장 열어. 아빠.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 여긴 3층이야. 베란다는? 비상계단. 비상계단이 있어. 근데 아빠 겨울이라 창문이 얼어붙어서. 쾅. 쾅. 문이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창문 열어. 어떻게든 열고 비상계단으로 나가. 아빠. 무서워. 할 수 있어. 준우, 너 할 수 있어. 나 믿지? 응. 휴대폰 너머로 준우가 움직이는 소리,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쾅. 큰 파열음과 함께 방문이 부서진 것 같았다. 아빠. 준우야.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미친 듯이 준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다. 안 돼.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도 없었다. 호텔방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옷을 주워 입었다. 공항으로 가야 했다. 당장 가야 했다. 하지만 새벽 3시 반. 첫 비행기는 6시.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째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는 졸린 목소리였다. 지금 어디야? 어디긴. 부산 호텔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준우는? 준우한테 연락 왔어. 준우?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나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지금 집에 침입자가. 경찰 불렀어. 근데 통화가 끊겼어. 준우가. 나 지금 당장 서울 올라갈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 기차라도. 아니, 택시로. 둘 다 패닉 상태였다. 아내는 부산에서 최소 3시간, 나는 베이징에서 최소 5시간. 그때 아내가 말했다. 옆집 김 아저씨. 옆집 김 아저씨한테 전화해. 맞다. 옆집에 사는 김 과장. 회사 동료이자 10년 지기 친구. 그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 나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섯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나 이준혁이야. 응? 이 새벽에. 지금 우리 집에 좀 가봐줄 수 있어? 준우가 혼자 있는데 침입자가 있는 것 같아. 뭐? 김 과장의 목소리가 확 깼다. 지금 가볼게. 112는? 이미 신고했는데 도착했는지 모르겠어. 준우 전화가 끊겼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간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그때 전화가 왔다. 김 과장이었다. 여보세요. 준혁아. 김 과장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준우는? 경찰차가 와 있어. 지금 내 집 앞에. 근데 뭐? 문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어. 경찰이 들어가는 중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우는? 준우 봤어? 잠깐만. 경찰이 뭐라고 하는데. 긴 침묵. 너무 길었다. 김 과장님. 준혁아. 뭐야? 빨리 말해. 집안에 아무도 없대. 뭐? 준우가. 없어. 집안이 난장판이긴 한데. 준우가 안 보인대. 그 다음 일시간은 악몽이었다. 나는 베이징 공항으로 달려갔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탔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준우 생각뿐이었다. 아내는 부산에서 KTX를 탔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다. 김 과장은 계속 집에서 상황을 전해줬다. 거실이 엉망이야. 뭔가 격투가 있었던 것 같아. 의자가 넘어져 있고 유리잔도 깨지고. 준우 방은? 방문이 부서져 있어. 완전히. 누가 발로 찬 것 같아. 창문이 열려 있고. 비상계단 쪽으로. 피는? 피 흔적은? 없어. 다행히. 다행이라고? 아들이 사라졌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보안이 철저한 편이라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지금 집 도착했어. 준우는? 아직. 경찰이 CCTV 확인 중이래. 뭐라고 나와? 그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한 게. 어젯밤 11시 이후로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대. 나갔다는 것도 없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그래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 근데 뭐? 새벽 3시 40분경에 우리 집 비상계단에서 누군가 내려가는 게 찍혔대. 준우야? 준우지? 얼굴이 안 보여. 후드를 쓰고 있어서. 근데 체격은 준우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커 보여. 어른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침입자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낸 그 사람은?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평소 40분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다. 집 앞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 난장판이었다. 거실 테이블이 뒤집혀 있고 소파 쿠션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무엇보다 준우 방문이 정말로 부서져 있었다. 발로 차서 나무판이 쪼개진 흔적이 선명했다. 여보.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경찰관이 다가왔다. 이준혁 씨 되시죠? 네. 먼저 아드님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새벽 3시부터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침입자, 엄마 목소리, 문을 부수는 소리, 그리고 끊어진 전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CCTV상으로는 외부 침입자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현관 도어락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어젯밤 10시 37분에 아드님이 문을 잠그신 후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안이 이 모양이에요? 경찰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드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거나 환각 증상 같은 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리쳤다. 우리 아들은 멀쩡해요. 제가 직접 통화했다고요.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이씨.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이 뭔가를 들고 왔다. 이거. 준우 군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노트 한 권이었다. 준우의 일기장.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노트를 펼쳤다. 최근 날짜의 페이지. 그리고 나는 그 내용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다. 11월 18일. 오늘도 그 소리가 들렸다. 새벽 3시쯤. 거실에서 누가 걷는 소리.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것 같다. 나한테만 들리는 걸까? 11월 19일.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제는 내 방문 앞까지 온다. 누가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 무섭다.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11월 20일. 오늘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목소리 같았다. 준우야하고 부르는데 엄마는 옆방에서 자고 계셨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11월 21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청소년기 환청,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 무섭다. 나한테 그런 병이 있는 건가? 하지만 너무 생생해.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아. 11월 22일. 오늘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과 상담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친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데라고 돌려서 물어봤다.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요즘 수능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긴 하다. 11월 23일. 어젯밤에는 최악이었다. 누가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뜨니까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숨소리. 아침에 방문 손잡이에 손자국이 있었다. 내 손이 아니다. 더 큰 손. 누구 거지? 11월 24일 오늘. 엄마 아빠가 둘 다 출장 가신다.
나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 무섭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내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실까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병에 걸린 건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면 내일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솔직하게.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준우가. 우리 아들이 일주일 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준우야. 아내가 내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것으로 봐선 아드님이 환청이나 환각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혼자 있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랑 통화했을 때는 멀쩡했어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는 환각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게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 지금 준우는 어디 있어요? 그게.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극심한 공포에 스스로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그 사람이 준우 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친구 집이나 평소 자주 가던 곳은 없습니까? 우리는 준우가 갈 만한 곳을 모두 말했다. 가장 친한 친구 민수네 집, 학원, 동네 PC방, 도서관. 경찰은 곧바로 수색을 확대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침 7시, 8시, 9시. 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11시 23분 전화가 왔다. 준우 군을 발견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동시에 전화기를 붙들었다. 어디요?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서 500m 떨어진 공원입니다. 벤치에서 발견했습니다. 상태는? 다쳤어요. 일단 의식은 있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우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준우야. 나는 아들에게 달려갔다. 준우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그래, 아빠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의사가 다가왔다.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겨울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동상은 없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환각은? 환청이나 환각 때문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봐야겠지만 일단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환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드님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이해받는다는 느낌입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준우야,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무서웠어. 진짜 있었어. 누가 있었어? 알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다 진짜였어. 내가 느낀 거니까.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아내도 반대편에서 준우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가 있어. 이제 혼자 아니야. 봄이 왔다. 준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향불안제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다. 학교는 한 학기를 쉬기로 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준우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 수능 압박, 부모님의 잦은 부재, 그리고 사춘기 특유의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환각은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소리가 될 수도, 목소리가 될 수도, 심지어 시각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날 밤에 집에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네. CCTV와 도어락 기록이 그걸 증명합니다. 준우 군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준우 군에게는 진짜였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일했다. 출장도 최소화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준우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우리 셋은 그날 준우가 발견되었던 공원에 갔다. 여기서 봤어? 내가 물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 너무 추웠는데. 그냥 멍하니 있었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아빠 목소리는 진짜였어. 그날 밤에 아빠가 계속 전화로 말해줬잖아.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그게 나를 붙잡아줬어.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줄게. 놓지 않을게. 나도. 아내가 덧붙였다. 준우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였다. 그날 밤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가르침도 주었다. 준우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힘들 때 힘들다고, 무서울 때 무섭다고. 그리고 우리는 듣는다. 정말로 듣는다. 때때로 준우는 여전히 불안해한다. 특히 혼자 있을 때. 하지만 이제는 혼자 견디지 않는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간다. 언제든지. 정신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골절처럼 명확하지도 감기처럼 확실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중요하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준우의 담당 의사는 말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결국 가족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베이징에서 새벽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준우 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달려와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이 아이를 붙잡은 겁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한다. 새벽 3시 17분 베이징 호텔방에서 울리던 전화벨 소리를. 그리고 떨리던 아들의 목소리를. 아빠. 집에 누가 있어?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버지였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구할 수 없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진짜 침입자는 우리 집 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불안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말하지 못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준우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다. 가끔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농구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준우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벽 3시에 전화가 오면 우리는 받을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든. 그것이 우리가 그날 밤 배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고통받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킬까봐, 이상한 아이로 보일까봐, 혹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 이야기의 준우처럼 때로는 그 고통이 환각이나 환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부디 말해주세요.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혼자 견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